자, 여러분. 이거 나 정말 아까 말한 54문제 나온. 네. 자, 한번 봅시다. 볼게요. 도대체 네. 가계대출 동향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보면은요. 위에 보면 결론이 나와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자, 25년 3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플러스 0.4조 원 증가해서 4천억이죠. 전월 플러스 4.2조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그러니까 전에는 2월에는 4조 2천억 원. 그렇죠. 4조 2천억. 그런데 이제 이번 3월에는 4천억 원만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지는 못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증가폭을 우리가 항상 보거든요. 네. 근데 그 증가폭 자체가 많이 축소됐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어르신들 보기에는 괜찮아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거 이제 54분 전이니까 우리 하나하나 볼까요? 25년 3월 중 동향을 보면 지금 말한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서 밑에 1번으로 바로 내려가면 증가폭이 축소된 거야. 그래, 그 증가폭. 여기 밑에 지금 내려가 있는 거 보이죠? 왜 그랬냐면 1, 2월이 사실은 신학기 이사 수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수요도 엄청 늘어났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에 뭐 200조가 넘었다. 그리고 허그에서 재정 부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5월부터 6월부터 허그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걸 밑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기타 대출, 신용대출도 감소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총 파이가 줄어든 건데 밑에 내려보면 우리는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좀 더 한번 내려볼까요? 다 같은 소리야. 다 같은 소리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요? 더 내려가시면 이겁니다. 점검이 그래. 이거 2번을 보면은 지금 보세요. 지금 9시 반에 했잖아. 이제 다 하시고 지금 점심 드시러 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참석자들은 2월 신학기 이사 수요 등으로 다소 큰 폭으로 증가했던 주택담보대출이 3월 들어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이유는 분기 말에 부실채권 돌아오는 거를 삼각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잔액 감소 효과가 더해지면서 전체적으로 1분기가 그 정부가 원했던 그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딤돌 버팀목 정책자금 대출도 작년 12월 2일부터 디딤돌 대출 반공제 무조건 해야 되고, 하반기에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로 못 친다. 그리고 디딤돌 버팀목 정책자금 대출로 수도권에서 집 살 때는 0.2%가 오른 금리로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요것도 증가세가 축소됐어. 3월에 보면. 그쵸?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금융당국이 원한 그 목표는 가지고 왔지만 밑에 보세요. 다만 거기서부터가 결론이에요. 자, 지난 2월 서울 일부 지역의 규제 완화 이후 그렇죠. 오쏘공인가요? 오쏘공. 네,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해서 주담대 승인 물량은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서 강남, 상구 등 서울 주요 주거 선호 지역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지역별 4에서 5월 중 가계대출 증감률을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저거네. 이거네. 네, 이거예요. 우리 그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정책 실패라고 말하기 싫은 거야. 그리고 정책 실패도 아니야. 왜냐면 3월에 증가세가 축소되는 모습이 보였고 그 증가폭이 둔화가 된 건 맞으니까. 그런데 다만부터가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오쏘공이 올라온 거는 아직 시차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주담대 승인 물량이 통계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야, 이거는. 불안하겠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4에서 5월 좀 뭔가 여차 딱 안 좋다 싶으면 바로 들어가겠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 전략을 세워야 되니까 아니, 대박님 거의 뭐 예언의 능력이 있는지 진짜 16일 우리 특강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정권에서 이런 걸 해서 30여 차를 보고 분석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네시스 방님이 대출 특강 부탁하셨을 때 왜 지금일까 솔직히 생각했는데 지금이 맞는 거야. 그건 그냥 얻어 걸린 거지. 아니 그래도요. 그러지 말고. 여튼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게, 강남 상구와 용산은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곳인 거 알아. 그래. 근데 서울 주요 주거 선호 지역이라고 딱 집어줬잖아 지금. 게다가 그 볼드라고 하죠. 굵은색. 굵은 걸로 표시를 했는데, 그쵸. 자, 그럼 서울 주요 주거 지역 선호 지역이 여기 어딥니까? 어딘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밑에 보세요. 자, 특히 세 번째 줄.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토지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여부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고. 자, 여기서 답 다 줬잖아. 저기 서울 주요 주거 선호 지역은 토허제의 풍선 효과를 받는 곳이다라고 말을 해줘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에 들어갈 수 있으면 입지력이 바탕이 된 곳에 대출력을 얹어야죠. 제가 작년부터 이제 뭐 찍어준 건 아닌데 우리 멤버들한테 좀 이렇게 흘려준 지역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기읍, 치읍.
기역치읓. 기역치읓? 이게 사람들이 보통 서울만 생각해. 네, 서울 과천이야, 과천. 과천도 지금 말 나오고 있어요. 네, 과천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2년 연속 상승률 1위에요. 근데 사실은 과천은 서울이죠. 서울시 서초구 과천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데도 좀 보셔야 되고 서울에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있는 마포, 강동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제 동작, 영등포, 성동, 여의도, 영등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쪽에 좀 생각을 하신 분들은 좀 일찍 움직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찍 움직이신 분들은 이미 위너지. 왜냐하면 지금 이미 가르쳐 서울 주요 서울고 선호 지역이라고 땡땡땡 말을 해줬기 때문에 입지력과 대출력과 세금력까지 좀 이렇게 가져가시면 완벽해지겠다. 어떻게 알았지?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우리가 5월부터는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맞아요. 100%. 그리고 하나 더. 허그가 전세자금 대출이 받기가 쉬웠던 게 뭐냐면 신용 점수만 어느 정도 되면 소득이 부족해도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6월에 소득심사 강화를 하겠대요. 나 좀 공실하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 기관이 사실은 허그뿐만 아니라 SGI 서울보증보험도 있고 HF 주택금융공사도 있단 말이에요. 이 둘은 소득을 보고 있었어요. 특히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3.5에서 4배 정도만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SGI도 DTI를 봐요. 즉 전세 대출을 나갈 때 이자 상환 능력을 반드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허그는 좀 허술했어요. 근데 그거를 또 파고들은 우리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이 전세자금 대출도 활용을 해서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움직이셨는데 그분들이 이 허그 이제 받기 좀 힘들어질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우리들은 준비하고 대응하지만 일반 서민 실소유자들이 이걸 알겠냐고요. 그렇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없으면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힘들어지는. 특히 이제 좀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이제 주택 매매나 그런 거는 이제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좀 내가 전세로 월세보다는 전세로 좀 있겠다 했는데 그런 거에서 좀 어려워지면은 의외로 선의의 어떤 피해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허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세 사기 때문에 대신 갚아준 대위 변제 금액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실이 너무 많아서 이 부실 자체가 막 10조 원을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인하는 필수였다.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이용하실 분들은 이제 어떻게든 빨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미 반응이 나타나는 게 월세로 돌아서거나 반전세 형태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세 가격만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금도 올라가고. 정보만 좋겠네. 그리고 또 7월에는 뭐가 있죠? DSR.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무조건 시행할 거니까 지금 창고에 전산 교육을 다 하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잘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이건데. 이게 우리 지금 준비돼 있어. 지금 바로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뇌피셜이긴 한데. 자, 여기서부터는 개인 생각입니다. 3월에 이제 우리가 아직 오소공이 쏘아 올린 그 주담대 증가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5월 가계부채 점검에는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생각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서 많다. 그러면 야 이거 곧바로 하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조기 시행될 가능성도 크다.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하겠다라는 게 약간 좀 안 봐도 비디오 되겠네요. 그동안 나왔던 게 그렇게 됐고 설사 만약에 우려한 대로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면 더 빨리 시행될 수도 있는 거고. 여튼. 그래서 밑에 지금 또 하나 또 힌트를 알려줬어요.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자, 2월 다소 큰 폭의 가계대출 증가가 있었으나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은행권이 적극적인 자율 관리에 나선 결과 1분기 가계대출은 전반적으로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여기서부터요 이제. 자, 2분기에도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대출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대출 금리 자체가 여러 풀팽님 왜 자꾸 내린다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책에도 그렇게 쓰였습니까? 하는데 이미 지금 정보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작년 9월에 한국은행 보고서뿐만 아니라 IMF에서 이제 나온 전략
전략회의 그리고 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나라는 올해 중립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를 찾아가는데 그 중립금리가 2%대 초반이라고 알려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가 2%대 후반이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추가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한 거고 그로 인해 대출금리 하락은 필수적이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 외부 충격, 뭐 트럼프가 사실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관세 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제2의 IMF라든지 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러한 외부 변수가 있으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간다면 대출금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별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죠? 일단 이 금리 부담이 좀 이자보다 낮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좀 더 빌려볼까? 그렇게 되면 대출 총량이 늘어나는 결과, 즉 신규 차주가 들어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네요. 대출금리 하락이 되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안 빌리려고 하는 사람도 좀 한번 빌리지 뭐 이번에 해볼만 하지. 뭐 DSR도 한대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금융권에서 3%대 이제 후반 금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그리고 우대금리 받으면 3%대 초중반으로 지금 끊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우대금리 받기가 아직까지는 녹록치 않지만 왜 각 은행별로 분기별, 월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 DSR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처럼 팍팍 낮춰지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대출금리 하락이 있으면 신규 차주가 유입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그 순간에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받을 거야. 뭐 나는 넉넉하네. 이렇게 바라만 볼 수는 없는 형국이다. 그럼요. 그리고 6월 초에 이제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이 문구가 굉장히 와닿네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은행권이 적극적인 자유관리에 나선 결과 이거 이제 그거죠? 자기 잘하지 않았냐. 우리 정책 실패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세금은 꼭 관련된 법이나 이런 거 개정을 해야 돼요. 근데 금융권은 그냥 금융 규제는 바로 시행할 수 있잖아요. 알지? 딱 한마디 하면 그냥 바로 그날 바로. 기억나시나요? 우리 문재인 정권 때 금요일 오후 4시에 발표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은행 문 닫았어. 바로 월요일 적용. 이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나마 양반인데. 내가 2018년 8월 달에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10월에 잔금이거든요. 중간에 뭐가 그 사이에 9.13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 역대 가장 세다는 어쨌든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 보도자료 원문 보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하실 수 있는 전문가는 여기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좀 이렇게 의견이 아마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나 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은 오늘 라이브는 요건가요?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거죠. 자,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확대. 잠깐. 자, 우리가 은행권에서는 지금 모든 대출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게 기타 대출에도 은행권에는 장기 고정금리가 없죠, 여러분. 혼합형이나 주기형이라 하더라도 5년 고정이고 그다음 변동으로 돌아가는 혼합형 상품. 그리고 주기형도 5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오지만 그 사이에 반드시 변동금리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장기 고정금리는 진짜 없어요. 별로 없어. 근데 그거를 상품을 확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변동금리 차주는 줄이겠다. 그게 스트레스 DSR의 목표고 그리고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늘어나면 이게 변동금리보다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은행들은 노력을 할 텐데 금리가 어떨까요? 이게 장기 고정금리 금리가 높을까요? 변동금리 금리가 높을까요? 장기 고정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변동금리를 선택하기보다 장기 고정금리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된다면 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거는 제 내피셜이긴 합니다. 그러나 장기 고정금리는 분명히 리스크가 비용이 추가될 거기 때문에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로 몰아가는 순간 우리에겐 선택권이 많이 없을 수도 있다. 뭔가 좀 씁쓸해지면서 좀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이게 사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소득 자료 관리. 또 언제 딱 느낌 오시죠? 느낌 와. 느낌 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소득 자료 관리 강화하겠다. 이게 이제 되게 뭐랄까 좀 유하게 표현한 거긴 하지만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이거 DSR 강화잖아요. 그렇죠. 자율적 DSR 강화를 지금 은행별로 하고 있지만 모든 대출에 대해서 내가 DSR을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준비운동 끝났다 이거네. 그러니까 1억 원 이하의 대출이라든지 중도금 대출, 2주비
가성비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등은 그 대출 자체를 받을 때는 DSR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겠죠? 네. 네. 보겠죠. 마치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네. 그 자금조달 계획서 있잖아요. 우리가 네. 집을 살 때 네. 보통은 비규제 같은 경우에는 자금조달 계획서 쓰면 그렇게 넘어가요. 근데 규제적 같은 경우에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다 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예금이 내가 3억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 예금자는 증빙서 갖고 와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스탠드님 말씀처럼 사다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다리가 남아있을 때 아까 알려준 그 지역 있잖아요. 뭐였죠? 네. 우리 다시 한번 복습. 서울 뭐였나요? 이름도 서울 주요 주거 선호 지역이라고 다 알려줬잖아요. 주요 주거 선호. 이게 답을 이게 너무 알려줬죠. 네. 그러니까 저희 눈에는 이게 다 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걸로 충분하실 것 같은데